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챕터 3 여가와 관련된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제 1절에 보면 놀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. 놀이의 개념과 성격, 놀이는 과연 무엇이냐? 호이징가라는 그 학자는 놀이는 자유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특히 우리 인간이 놀이하는 존재라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발달을 하는 데 있어서는 놀이와 관련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호모 루덴스라고 하죠. 그래서 인간은 놀이하는 존재다.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떤 과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은 놀이에 의해서 진화되어 왔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. 터너라는 학자는 자유활동은 내부에서 내재적 질서를 강요하고 있으며 규칙에 따라 지배된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 놀이의 성격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. 첫째는 유호성, 두 번째는 참여성, 세 번째는 일탈성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. 유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의 충족을 이야기를 합니다. 순수하게 오락성만을 추구한다는 것이죠. 종교성과 사회 갈등 해소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두 번째는 참여성인데요. 놀이 자체에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과 대립하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. 그냥 단순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. 일탈성입니다. 사회의 규범으로부터 일탈하는 것인데 정상적인 생활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행위나 결과가 놀이의 명목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라고 규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. 이 세 가지를 함께 이렇게 함축해 본다면 이 놀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오락성을 추구한다는 것이고 또한 놀이 자체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. 또한 사회 규범으로부터 일탈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 호이징가라는 이 학자는 놀이라고 하는 이 영역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그 학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호이징가라는 학자는 놀이를 자발성, 물질적 비이해관계성,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한계성, 질서 이러한 말로 규정을 했습니다. 또 카이로스라고 하는 학자는 자유성, 분리성, 미확정성, 비생산성, 규칙성, 허구성 등을 놀이의 특징으로 분류를 했죠. 자, 그래서 이 놀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스러운 활동이고 사회적인 어떤 규범에서 일탈되어지는 그런 활동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두 번째, 놀이의 구성 요소와 분류 내용을 보시는데 이 분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. 놀이를 어떻게 분류하느냐, 크게 네 가지로 여러분 분류를 하는데요. 이 네 가지를 잘 외우셔야 돼요. 또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잘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놀이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 까이와라고 하는 학자는 놀이를 경쟁, 우연, 모의, 현기증이라는 네 개의 역할로 구분을 했는데 첫 번째는 아곤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입니다. 그리스어로는 시합이나 경기를 뜻하죠. 놀이를 하나의 경쟁으로 보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경쟁이라는 것이 기회의 평등이 인위적으로 설정된 투쟁이고 또 시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놀이의 성격을 이야기를 합니다. 스포츠 활동들이 주로 여기에 속하겠죠. 체스나 장기, 또 당구, 뭐 어떤 규칙을 가지고 하는 그런 놀이 활동들을 아곤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 잘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. 아곤은 시합이나 경기, 이러한 스포츠적 요소를 뜻하는 활동으로 볼 수가 있고, 두 번째는 아레아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여행, 우연,
주사위 놀이를 뜻합니다. 벌써 감이 쫙 오시죠? 네. 악원과는 정반대로 참여자가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결정에 기초하는 모든 놀이들을 지칭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운명으로 결정지어지는 어떤 놀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, 주사위 놀이라든가 룰렛이라든가 이렇게 동전 던지기 있죠. 또 제비 뽑기, 이러한 요행이나 어떤 우연한 그런 운명적인 것을 나타내는 그런 놀이의 방법이죠. 이런 놀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. 네, 저는 이런 놀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, 이런 여행을 바라고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. 그쵸? 네.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야 됩니다. 두 번째는 알레아였습니다. 자, 세 번째는 미미크리라고 하는 건데, 이거는 흉내, 모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. 이 악원과 아레아가 이 세계를 다르게 만들어서 세계로부터 벗어난다면, 미미크리라는 것은 자신을 다르게 만들어서 세계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가장 때는 어떤 형태나 놀이를 이야기합니다. 가장 때가. 그러니까 연극 같은 것을 이야기하겠죠. 또 스포츠샵에서도 이 관객은 선수와 동일시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죠. 그러니까 농구를 막 한단 말이에요. 근데 농구를 하는데 농구 선수들이 막 뛰어다녀요. 그리고 이렇게 공을 넣고 하면은 자기도 흥분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한단 말이에요. 야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축구 같은 경우도 막 자기가 소리를 지르죠. 이렇게 관객과 선수가 동일시 되어지는 어떤 현상들, 네, 이것이 바로 이제 미미크리라고 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. 흉내를 내거나 모방을 하는 그런 놀이 방법들이에요. 네 번째, 마지막으로 일링크스라고 하는 것인데, 이거는 소용돌이를 뜻합니다. 소용돌이. 그래서 이 현기증이 일어나는 그런 놀이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, 기분이 너무 이렇게 좋아가지고 너무 현기증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패닉 상태에 빠진다고나 할까요? 이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해요. 그래서 돌면서 돌아가는 그 미끄럼틀 있죠? 이렇게 놀이기구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, 또 회전목마, 또 높이 올라가서 툭 떨어지는 이런 놀이, 또 스키라든가, 또 그네, 이렇게 높이 타는 그런 그네들이 있죠? 또 모터사이클이라든가 자동차 경주라든가, 어떤 이런 굉장히 현기증이 나면서도 무서우면서도 왠지 모르게 빠져드는 그런 놀이의 일종, 이것을 일링크스라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놀이의 구성 요소 네 가지, 그러면 악원, 아레아, 또 미미크리, 일링크스, 이 네 가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세 번째는 놀이의 발달 과정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. 놀이의 발달 과정을 보면은, 처음에 이 놀이는 완구놀이, 그 다음에 좀 더 사회적인 놀이, 또 복잡한 구성의 놀이.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놀이라고 하는 게 어때요? 장난감으로 주로 이렇게 가지고 어떤 역할극을 한다거나, 또 자기가 그 장난감에 대해서 마징가제트가 돼가지고 이렇게 한다거나, 그런 놀이에서 점차적으로 청소년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? 사회적인 그런 구성을 하죠. 나는 뭐 할게, 너는 뭐 해야 돼, 이렇게 편을 짜고 편을 가르고 시합을 하게 되고, 이런 현상들을 가지고 하는 그런 놀이, 이게 이제 사회적인 놀이로 발전을 하는 것이고, 마지막에 가게 되면은 그 놀이들이 하나의 규격화되고 게임화돼 가지고 규칙을 갖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. 두 번째는 성인이 될수록 복잡하고 차원 높은 놀이를 즐긴다는 겁니다. 또 신체 활동은 적어지면서 집단적이기보다는 개인 차원의 어떤 놀이를 많이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청소년이나 어렸을 때는 집단 놀이를 많이 해요. 여러 사람이 이렇게 노는 걸 하다가 나이가 먹어지면 어때요? 나 혼자 즐기고 싶다. 그래서 혼자 갖는 시간, 혼자만의
여가 시간을 통한 그런 놀이들을 주로 이제 하게 되죠. 하나의 놀이가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현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. 이것을 어떤 그 틀에 여러분들이 놓으시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러면 이게 청소년 또 유아기에 하는 놀이고, 이게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이 되면 이렇게 바꿔지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놀이의 기능인데요. 첫 번째는 개인 차원의 기능이 있고, 이 개인 차원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순환을 통해서 정신적 발달과 신체적 발달, 그리고 사회성, 지적 발달,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것들을 높여주는 것이 개인 차원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집단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놀이를 통해서 갈등 해소에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거죠. 우리 이제 전통 놀이를 본다면 줄다리기 같은 거, 또는 보싸움 놀이 같은 거,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할 수 있고, 지금은 이제 이런 그 놀이들이 스포츠화 됐죠. 뭐 올림픽을 한다거나 월드컵을 한다거나. 이것은 어때요? 그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. 축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외치고, 또 그냥 애국심이 막 생겨가지고 열심히 또 그냥 아예 해외까지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막 응원을 하러 가고, 붉은 악마 이런 그 응원팀처럼. 그래서 이제 그 놀이들이 점차적으로 집단적인 기능을 갖게 되면 그 어떤 놀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어요.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응용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군부 정치를 했던, 독재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그 독재라고 하는 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스포츠를 활성화시켜주죠. 그런 사람들은 막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어때요? 그 독재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잊게 되고, 또 그런 엔돌핀이 나오고, 스포츠 활동의 응원을 통해서 지역성을 갖게 되고,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프로야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각 지역에 연고를 두고 80년대에 시작을 했죠. 굉장히 큰 그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이 바로 이제 이러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놀이의 이론입니다. 여러분 교재 보시면 첫 번째는 생물학적 이론인데요. 이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놀이를 생물학적으로 해석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. 첫 번째는 과잉 에너지입니다. 그러니까 생존 활동을 위해서 쓰고 남은 에너지, 남은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어떤 출구로서 우리는 놀이를 쓰게 됐다고 하는 거죠. 두 번째는 이완의 기능입니다. 일상생활의 피로나 긴장으로부터 회복되는 그런 활동, 이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. 또는 사전 연습, 그러니까 이 놀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에 필요한 기술이나 방법에 대해서 사전에 놀이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 모의 연습 같은 그런 내용이죠. 네 번째는 반복이라고 하는 건데, 이 놀이는 어린이 때부터, 그러니까 아동에서부터 성인으로 이렇게 이어가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놀이가 만들어지죠. 그래서 실제로 이제 놀이를 통해서 나중에는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기능으로까지 진화된다는 그런 이론이 바로 생물학적 이론입니다. 환경적 이론은 첫 번째는 행동주의 이론인데요. 이 헐이라는 학자는 놀이는 2차적 강화와 결과로 초기 욕구가 감소되면서 점차 보상을 요구한다는 주장입니다. 그래서 놀이는 목적적이 되고 칭찬, 인정, 지위, 권위 등의 2차적 욕구의 상호작용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놀이를 통해 너 정말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해준다거나 인정을 받는 그런 욕구들을 대신 충족시키는 그런 기능을 말합니다. 정신분석 이론에서 이 프로이드는 즐거운 경험은 추구되고 고통스러운 경험은 회피된다라고 정신분석학적으로 이 놀이를 분석을 했습니다.
자, 여기까지 하고요. 그 다음 또 인지 이론에 대해서부터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